음식만 잘 가려 먹어도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쉽게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자,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달걀하고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던데, 자, 이 외에도요,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간장, 게장 있고요, 또 곱창, 장어구이, 명란젓, 메추리알 등이 있습니다.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런 음식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피해야 할 진짜 음식은 달걀이나 새우가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탄에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그 원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그 주요 공장인 간에 문제가 생기면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간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은 정말 피하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몸에 염증과 또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염증과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음식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5가지 음식을 콕 집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마가린 그리고 쇼트닝입니다. 마가린은 여러분 다 아시죠? 저 어렸을 때는 마가린이 식물성이라서 건강에 더 좋다고 알려져가지고 버터 대신에 빵에 발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마가린은 버터가 우유로 만든 것이라 비싸다 보니까 버터 대신에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대용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값싼 옥수수 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결합을 시키면 버터처럼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장성도 올라가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마가린이고, 여기에 버터와 좀 비슷한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색소 그리고 향료 이런 것들을 첨가했기 때문에 마가린으로 토스트를 구우면 정말 기가 막히게 고소한 향이 납니다. 그럼 쇼트닝은 뭘까요? 한 번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쇼트닝도 마가린하고 비슷한 공정으로 만들어지는데, 마가린에서 수분하고 그리고 첨가제를 빼서 100% 지방으로 만든 거예요. 빵 반죽을 할 때 쇼트닝을 넣으면 공기를 잘 붙게 하고, 또 비스킷이나 쿠키를 만들 때 넣으면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부서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과, 제빵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원료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마가린과 쇼트닝이 둘 다 경화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라는 변성 지방이 생긴다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간을 비롯한 몸에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산패시키는, 그러니까 썩게 하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나쁜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라가게 하는 주범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마가린으로 토스트를 매일 구워 먹거나 주정부리로 과자를 매일 먹잖아요.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런 음식부터 끊으셔야 해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자, 쇼트닝이나 그리고 마가린이 들어간 제품인데요. 영양 정보를 보면은 트랜스 지방이 0g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쇼트닝이 들어있는데 트랜스 지방이 0g이에요. 그러면 0g이니까 이거 괜찮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식품 표시 그 기준안을 보면은요, 가공식품의 경우 트랜스 지방이 0.2g 미만인 경우에도 0g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용 유지료 제품 같은 경우는 100g당 2g 미만인 경우에도 0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0이라고 쓰여 있지만 진짜 0g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여간에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은 인위적인 기름이다.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먹지 말아야 할 2번째 음식은 튀김류입니다. 돈가스, 탕수육, 후라이드 치킨, 참 맛있는데, 이런 튀긴 음식은 기름으로 고온에서 가열을 보통 하게 되죠. 기름이 시커멓게 색깔이 변할 정도로 여러 번 사용을 하게 되면 이때도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튀김류의 배달 음식을 만약에 자주 시켜 먹는 분이라면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즉석식품용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돈가스 같은 경우에도요, 바삭한 식감 그리고 맛을 위해서 제품 자체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쇼트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가린이 들어가 있네요. 둘 다 돈가스 제품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집에서 사서 해 먹어도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돈가스를 자주 먹는 분이라면은 드시는 횟수를 조금은 줄이는 게 좋겠고요. 뭐 프라이드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먹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음식은 마블링이 많은 고기입니다. 등심도요, 마블링이 많을수록 등급이 높고 비싼데, 이렇게 비싸고 부드러운 고기는 반전이에요.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동물성 지방 때문인데요. 최근까지도 동물성 지방 속의 포화 지방은 나쁘다, 아니다, 이건 뭐 심혈관 질환을 높인다는 어떤 연관성이 없어서 괜찮다, 이렇게 학계에서도 이 포화 지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요, 림프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입니다. 림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하수도 시스템이죠. 신기하게도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먹으면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서 혈관으로 흡수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이에 반해서 지방은요, 지방산으로 쪼개져서 혈관이 아니라 소장을 통해서 림프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산화된 지방 찌꺼기가 림프액을 탁하게 하고요.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편도염증이라든지 만성 두드러기 같은 피부의 염증, 그리고 위장관의 염증을 비롯한 각종 염증을 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육류 섭취 비중을 좀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로 좀 바꿔주시고, 고기를 먹더라도 이때는 지방이 좀 적은 부위로 골라서 드시고, 또 고기를 굽는 것보다는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포화지방은 고기뿐만 아니라 또 유제품에도 많은데,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그릭 요거트도 해당이 됩니다. 혈당에도 안전하고 또 콜레스테롤에도 안전한 요거트 고르는 방법은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피해야 할 네 번째 음식은 액상과당입니다. 카페에서 여러분이 커피에 넣는 그 시럽도 대표적인 액상과당인데요. 마가린이 버터 대체제라면은 액상과당은 설탕 대체제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탕보다 값이 싸죠. 그리고 단맛은 더 강력하기 때문에 특히 음료수에 넣으면 정말 뭐 찰떡인데요. 사실 간에는 설탕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과당은 모두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과당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은 지방간이 생기고 간 기능이 항진되는 간열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 합성이 불필요하게 많아질 수가 있고, 또 간으로 돌아온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은데요. 옥수수 전분이 주 재료라서 원재료를 보면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 하이 프럭토스 콘 시럽, 줄여서는 HFCS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나 혹은 기타 과당, 과당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여기 원재료를 보시면은 콜라, 사이다 같은 그런 음료수에는 액상과당, 기타 과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보시면은 자양강장제예요. 짐작이 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여기도 역시 고과당, 굉장히 과당이 듬뿍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음료에도 이렇게 기타 과당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인데요. 여기도 역시 과당이 들어가 있어요. 시판되는 이런 샐러드 드레싱, 또 소스류에도 역시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굴소스인데 기타 과당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요거 같은 경우도 샐러드 드레싱인데 기타 과당, 역시나 과당이 다 첨가되어 있어서 사실 가공식품 중에는 과당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뭐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습관적으로 음료수를 매일 마신다든지 아니면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그런 식습관은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간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정을 하셔야 해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음식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달고 기름진 음식입니다.
단맛은 혈액을 탁하게 하고 기름은 림프액을 탁하게 해서 우리 몸 전체를 아주 염증 덩어리로 만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빵류에 있어요. 제가 좋은 빵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모든 빵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 빵 중에서도 세 가지를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도너츠, 두 번째가 앙버터, 세 번째가 크루아상이에요. 도넛은 달달한 빵을 기름에 튀겼으니까 문제가 좀 되고요. 여러분 앙버터 아시죠? 빵에 버터하고 팥 앙금이 같이 들어간 빵인데 버터를 바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뭉텅이로 들어가 있어. 이게 문제가 됩니다. 크루아상은 좀 의외일 수가 있는데요. 반죽 과정에서 반죽에 버터를 올리고 또 접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여러 겹이 생기도록 구운 것이라서 기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진들이요, 국내에 다소비 되는 베이커리 빵류 13종의 지방과 당 또 나트륨 이런 수준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면은 크루아상하고 앙버터가 100g당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함량이 높은 빵으로 거의 1, 2등을 앞다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케이크류가 있는데 케이크류는 사실 매일 드시지는 않을 거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크림이 문제가 됩니다. 크림도 달고 기름진 음식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면 무조건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하는 약만 먹을 일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원인을 다스려야 해요. 이제부터 근본 원인을 다스리는 식치 음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비타민C보다도 더 중요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요, 여러분, 견과류가 있어요. 스페인의 바야돌리드 대학교 연구팀이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하루 섬유질 30g을 섭취한 그룹하고 10g을 섭취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3개월 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를 해봤더니요, 30g의 섬유질을 섭취한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3%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수가 있는데요. 견과류 속의 섬유질이 자아 운동을 촉진해서 담즙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자, 담즙은 간에서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데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은 90%는 장에서 재흡수가 되고 나머지 10%는 대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담즙이 배출되고 나면은 간에서는 새로운 담즙을 만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쓰게 되겠죠. 자, 이런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콜레스테롤 재고가 점점 쌓이면서 그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견과류는 이런 기준으로 콜레스테롤을 다스리는데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견과류 속에 착한 기름,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이 효자 역할을 합니다. 자, 기름때는 기름으로 씻듯이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나쁜 기름을 착한 기름으로 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아몬드도 좋고요. 캐슈넛, 브라질너트, 호두 어떤 종류든지 견과류는 다 좋은데 얼마나 먹느냐면은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해요. 한 줌이면 대략 한 30g 정도인데 견과류 속에 착한 기름도 공기와 만나서 산패를 하면은 독성을 띠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쩐내가 안 나는지 먼저 확인하고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견과류는 칼로리가 제법 농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다. 그리고 또 옥살산 함량이 있는 편이라서 특히 예전에 결석이 있었던 분이라면 과잉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두 번째 음식은 보리 그리고 귀리예요. 이걸 넣고 밥을 지어 드시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밥이 되는데요. 보리, 귀리 둘 다 밥을 지으면 그 미끌거리는 점성이 있죠. 이게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섬유질 때문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견과류에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이 주로 들어있다면 보리와 귀리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질이 주로 들어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해서 독소하고 또 담즙 배출을 돕는다면은 베타글루칸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관 안에서 물을 다 흡수해요. 그래서 젤리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의 섬유질이 장 속의 담즙산을 깨끗하게 흡착을 하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물 청소나 스팀 청소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불용성이나 수용성 섬유질 모두 콜레스테롤 조절에는 큰 역할을 하고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서 동시에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 좋은 것이 바로 보리하고 귀리입니다. 단순히 쌀보다 칼로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베타글루칸이 장에서 당 흡수를 늦춰줘서 인슐린 분비를 동시에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HMG-CoA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서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LDL 수치도 점점 올라가게 돼요. 당뇨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요, 이것 때문이에요. 콜레스테롤과 혈당 조절이 동시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현미에 보리나 또 귀리를 같이 넣은 밥을 매일 꾸준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세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콜레스테롤의 최악의 음식이요, 달고 기름진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달하고 기름진 자장면을 먹을 때 우리가 항상 딸려 나오죠. 다 이유가 있는데요. 혈액 속에는 기본적으로 산소가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 기름이 많으면 산소와 만나서 산화가 되고 산패가 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산패한 기름은 한마디로 쩔은 기름인데요.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이 콜레스테롤도 산패가 되면은 정말 그 자체로 독성 물질이 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간에 낀 지방도 역시 산패가 되면은 간 기능을 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큰 교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 지방의 산패를 막는 음식을 자주 먹어주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속에 뛰어난 항산화 물질이 퀘르세틴인데요. 이 지방의 산화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또 양파를 썰 때 우리 항상 눈물 흘리게 되죠. 매운맛 때문인데, 양파의 매운맛 성분이 유화 아릴 성분 또한 지방독을 분해하고 또 림프 해독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됩니다. 다만 양파즙으로 먹는 것보다는 생양파나 살짝 쪄서 먹는 것이 더 효과가 좋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네 번째 음식은요, 콩입니다. 콩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 이 콩에 있는 베타콘글리신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항상성하고 또 심혈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파처럼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해해서 지질이 과산화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하루 50g 정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갱년기 전후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올라가는 여성분들 계시죠. 이때 콩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원래는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서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LDL 수치가 마구마구 올라가게 되는 건데, 콩 속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치 음식이에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다섯 번째 음식은 과일 중에 있는데요. 바로 키위 그리고 아보카도입니다. 간 때문인데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간이고, 간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열 상태가 되면은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키위는 한의학에서 간의 열을 내려주는 대표적인 음식 약재로 쓰여왔어요. 키위에는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수용성 섬유질도 풍부하고 또 불용성 섬유질도 모두 풍부하고요. 또 양리학적으로는 PQQ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지방의 산화 그리고 염증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편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하고 비교하면 좀 특별한 영양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먹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맛보다는 좀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나죠. 이 고소한 맛이 바로 지방의 맛인데, 불포화지방산하고 포화지방산의 그 비율이 한 6대1로 올리브 오일하고 비슷한 비율이에요. 그만큼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건데,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기름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에는 피토스테롤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피토스테롤이 뭐냐면요, 파이토 그리고 스테롤이 합쳐진 말이에요. 즉 식물에서 발견이 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총칭하는 건데, 이 피토스테롤은 인체에 흡수가 되면은 소장 점막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서 수치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2g 정도의 피토스테롤을 섭취했을 때 LDL 수치가 한 15에서 20mg 더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보카도는 베타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또 스티그마스테롤 등 다양한 이런 피토스테롤 성분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요.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한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해요.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당뇨라고 하죠.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아지면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자, 정식 명칭은요, 이상지질혈증인데 지질대사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혈액 속의 지방 중에서 중성지방이 높아도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고지혈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피 뽑고 고지혈증이네요 하고 약을 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약만 먹지, 내가 중성지방이 높은 건지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지혈증이라는데 어떤 게 높은지, 아니면 둘 다 높은지 먼저 아는 것이 이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첫 스텝이에요. 중성지방은 고기 안 먹고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밥, 빵, 면, 떡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과잉 칼로리가 되면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술 많이 먹어도 올라가고요. 달달한 거 많이 먹어도 중성지방이 쌓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성지방을 낮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 탄수화물 좀 줄이고 또 달고 기름진 음식 끊고 또 운동을 하면요,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잘 못 먹고 보릿고개다, 또 혹은 사냥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몇 날 며칠 배를 고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인류는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생존을 했고, 대표적으로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아주 훌륭한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저장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지방도 적당해야지 혈액 속에 넘쳐나면은 대형 사고가 생기는데요. 자, 여러분, 혈액 속에 산소가 있잖아요. 중성지방은 지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속에 산소와 만나면은 산패가 시작이 됩니다. 부패하는 건데 이게 문제예요. 호두기름이 공기 중에 오래 방치가 되면은 쩐내가 나죠. 기름이 산패했기 때문인데 중성지방도 똑같아요. 혈액 속에 산패한 중성지방이 넘쳐나면은 이 자체로 염증 물질이 되고요. 또 혈관벽을 망가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다면 덜 먹고 운동해서 반드시 수치를 낮춰야 하는데 150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반면에 콜레스테롤은요, 좀 다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음식 말고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처럼 단순히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이 아니고요. 반은 지방이고 반은 단백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름도 리포프로틴, 그러니까 지질 단백질이고요. 아마 이해가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단백질은 보통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잖아요. 콜레스테롤 역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적어도 매일 한 1300에서 1500mg의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방법으로 생존을 했을까요?
이거 뭐 언제 굶을지도 모르는데 음식에만 의지했다가는 콜레스테롤이 어느 날 동날 수도 있겠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직접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는 한 10에서 20%만 충당을 하고 나머지 80%는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 쓰게끔 진화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스스로 만들어서 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필요할까요? 우리 몸을 세포 단위로 쪼개면은 세포 하나하나를 둘러싸서 보호하는 세포막이 있는데요. 이 세포막의 주 원료가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은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다시 복구가 돼야 되는데 복구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혈관 세포에 스크래치가 나도 잘 복구가 안 될 거고 근육 세포도 재생이 굉장히 느려질 거예요.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의 25%는요 또 뇌에 있는데 이 뇌신경을 뉴런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몸통에서 길다랗게 줄처럼 신경줄이 뻗어 나와서 다른 세포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란 줄을 여기 보이시면은 감싸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미엘린 수초라는 것이 감싸서 보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써 전기 신호도 빨리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미엘린 수초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가전제품의 전깃줄이 피부로 감싸져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로 가는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져서 이 미엘린 수초가 만약에 벗겨지면은 신경 전달도 느려지고요. 그래서 건망증도 잘 생기고요. 각종 뇌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뼈 건강에도 필요하고 또 암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근종 같은 그런 종양을 억제하는 데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음식보다 대부분의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비타민 D예요. 이때 재료를 쓰는 것이 역시 콜레스테롤이고요. 또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을 만드는데도 또 몸속에서 생성되는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 성호르몬을 만드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원료가 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서 스스로 만든다고 했는데 콜레스테롤의 주 생산 공장은 어딜까요? 바로 간입니다. 하루에 1000에서 1200mg의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콜레스테롤 하루 섭취 권장량이요 300mg밖에 안 돼요. 하루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훨씬 적은 이유도 간에서 직접 합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흡수된 콜레스테롤 양을 감지해서 그날은 조금 적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처럼 간은 콜레스테롤을 일정하게 좀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 있잖아요. 뭐 새우나 여러분 알고 계신 달걀 이런 거를 무조건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간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인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도 조금은 주의가 필요해요. 피검사를 했을 때 고지혈증 항목이 크게 4가지인데요. TG라고 하는 중성지방이 하나고요. 자, 나머지 3가지가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건강검진 결과지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을 건데 총 콜레스테롤은 말 그대로 HDL, LDL 그리고 중성지방을 5로 나눈 걸 합한 거고요. 20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다시 얘기하면 고밀도 지질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이해가 쏙 되실 수 있게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간 공장이고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해서 필요한 곳으로 뇌, 근육, 부신 같은 세포 조직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HD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각각 기관, 세포에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수거해서 간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역수송하는 수거차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수거가 안 돼서 쓸모없는 박스들이 여기 계속 쌓여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 HDL 콜레스테롤, 수거하는 콜레스테롤을 착한 콜레스테롤로 부르고 있고 60 이상 유지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HDL이 갑자기 2배, 3배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몸속 어딘가에서 이거는 좀 비상사태가 생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질 단백질인데요. 자, 얘의 역할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택배상자에 잘 이렇게 담아가지고 몸 곳곳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에 배달해주는 배달차, 수송차 역할을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혈관을 통해서요. 특히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래서 막 세포가 망가졌을 때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쓰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배달을 해주는 건데, 혈관에 돌아다니는 택배차가 이렇게나 많아지면은 교통이 혼잡해지겠죠. 교통 혼잡이 일어나면은 뭐 서로 쿵쿵 부딪히면서 차 사고도 많이 나기 마련인데, 얘도 LDL 콜레스테롤도 그럴 수가 있어요. 혈관벽에 이렇게 쿵 박혀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다른 찌꺼기들하고 결합을 해서 혈전을 만들어서 혈관을 아예 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지만 이 혈액 속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분 한번 볼게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58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3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상이죠. 그러면 이분은 약을 먹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 LDL 콜레스테롤도 두 타입이 있어요. A타입, B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차 유형이 A형 택배차가 있고 B형 택배차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요. 이 A형 택배차는 아포리포프로틴 A, 줄여서 아포A라고 하고,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좀 크고요. 얘는 참 착한 역할을 하는 게, LDL 콜레스테롤 말고 HDL이 조직에서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을 수거해서 간으로 실어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 역할도 같이 겸해요. 그래서 A형이 많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이 B형인데요. B형은 아포리포프로틴 B, 아포B라고 하는데, 얘는 A형보다 크기가 좀 더 작고 단순해서 상자 수거까지는 못하고 오히려 혈관의 침투를 잘해서 조금 더 사고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내가 LDL이 높다면은 어떤 타입이 더 높은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 아포비가 113이에요. 이게 한 140 정도까지는 적정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도 56으로 너무 좋고요. HDL도 충분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저 고지혈증이라고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고민이 많이 돼요.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자, 이건데 당장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처방되는 콜레스테롤 약이 뭐죠?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그 효소를 억제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인데, 약 먹고 무조건 수치만 낮추려고 하면은 세포 손상이 오히려 복구가 안 돼서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물론 뇌출혈이나 어떤 외상 같은 비상사태가 생겨서 콜레스테롤이 막 갑자기 막 200, 300까지 넘어간다. 그렇다면 빨리 약을 써서 급한 불을 당연히 꺼야죠. 자,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은 원래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은, 자,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내 몸을 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무조건 약을 먹고 덮을 일이 아니라,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만 잘 찾아내서 그에 맞게 식습관, 생활습관을 좋은 쪽으로 교정하면 약 없이도 충분히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다른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이 유전자에 결함이 있어서 LDL 콜레스테롤 수용체가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LDL이 막 한 190 정도까지 그 이상으로 높아지고, 또 이와 함께 심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중풍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콜레스테롤 약을 굉장히 강하게 써야 하고 다른 추가 약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약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그 방법을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만한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두 번째, 만들긴 했는데 막상 잘 써먹지 못해서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 자, 셋째, 다 쓰고 남은 것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콜레스테롤 생산 공장에 간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음식이건 간에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줄 만한 음식을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먹어서, 이렇게 5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먼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생산이 과다한 그런 상황으로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요, 여러분,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은 원래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기전인데,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더 깊어지거나 또 염증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이렇게 여러 군데 생기면 정말 끝도 없이 계속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혈관에 미세 염증이 자주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돼서 혈관을 너무 세게 때리다 보니까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도 혈액 속에 끈적한 당분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면서 혈관벽을 부식시킬 수가 있어요. 고혈압이 물리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킨다면은 고혈당은 화학적으로 손상을 시키는 건데, 하여간에 이렇게 우리 몸 곳곳에 혈관벽 세포가 망가지면은 간에 콜레스테롤 좀 보내줘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그럼 간에서는 손상된 곳을 떼우고 또 새로운 세포막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열심히 만들어서 해당 부위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약 없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 1탄에서 이렇게 간에서 손상된 세포 부위로 콜레스테롤을 배달하는 택배차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저밀도 지질 단백질,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죠. LDL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이 LDL이 부족해서 콜레스테롤 수송이 잘 안 되면은 오히려 망가진 세포의 회복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하니까 운행을 하는 건데,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택배차가 혈관으로 막 쏟아져 나오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다면 머리로 가는 경동맥의 혈관, 또 눈의 미세한 혈관, 이 손발에 가는 혈관, 그리고 콩팥도 혈관이 막 실타래처럼 얽힌 그런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혈관들은 괜찮은지, 만성염증은 없는지 내 몸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염증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염증을 달고 사는 사람은요, 일단 피부부터 칙칙하고 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요. 또 자도자도 피곤하고, 이 외에도 제가 염증 편에서 알려드린 그런 신호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영상 참고하시고요. 혈당, 혈압과 함께 염증부터 일단 다스려 보셨으면 해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범인이 있는데요.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이 쌓이면서 뱃살이 두둑해지고 또 허리둘레가 늘어나면은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이 나와도 이 인슐린에 저항을 해서 반응을 잘 안 해주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간에서는 이거를 비상사태로 간주를 해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네요, 약을 드셔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들었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이 시도해야 할 것이 바로 뱃살을 빼는 거예요. 식단 조절하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셔야 하고 2회 이상 근력 운동하셔서 내장 지방 줄이고 체중 감량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체중이 한 5%만 줄여도요, LDL이 15% 감소해요. 콜레스테롤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이 수치도 올라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 몸에
생존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바짝 긴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대응해 보려고 하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가 되고, 또 과로 때문에 몸이 힘든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 반사적으로 콩팥 위에 깔때기처럼 부신이라는 호르몬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신피질 호르몬, 즉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서 급한 불을 끄려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호르몬도 많이 필요하겠죠. 이 생존 호르몬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계속 내가 방치가 되었었다면 몸도 마음도 좀 편해질 수 있도록 달래주셔야 해요. 몸이 안정 상태가 되어야 콜레스테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만들어낸 콜레스테롤을 써먹지 못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생산을 했어. 그래서 주소지까지 택배 발송을 했는데 받아주질 않고 택배를 자꾸 반송하는 상황인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써먹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요, 호르몬 감소인데요. 난소나 고안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성호르몬을 만들어야 하는데, 갱년기가 되면은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은 그 자체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량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고갈이 되면은 더더욱 LDL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신도 마찬가지예요. 부신 역시 피곤해지면은 콜티솔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일종의 재고가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게 느려져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는데요. 갑상선 기능과 큰 관련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서 순환이 느려지면서 이 혈액 속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심지어는 아직은 저하증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TSH 수치만 조금만 올라가도요 LDL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검사를 할 때 갑상선 기능은 이상은 없는지 꼭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경우라면 갑상선만 치료를 하셔도 이 LDL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콜레스테롤 생산 공장인 간에 문제가 생기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간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능이 항진된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간열이라고 하는데, 간이 열받은 거죠. 간이 열받은 상태가 되면은 공장이 오작동을 해서 콜레스테롤을 과잉 생산할 수가 있고요. 또 담즙을 생산하고 배출하는 간주 소설 기능이 떨어져도 LDL이 올라가게 됩니다.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은요, 간에서 원래 담즙으로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간에 지방이 끼어서 지방간이 되어도 간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역시 간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간부터 살리는 것이 곧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 돼요. 여러분, 몸에 가장 안 좋은 커피가 뭔지를 아시나요? 뭘까? 카라멜 마키아토? 네, 또 달콤한 바닐라 라떼? 물론 이런 커피들도 혈당 스파이크를 생기게 하고 뱃살을 찌게 하기 때문에 매일 마시면 문제가 되지만, 이건 커피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사실 커피에 첨가된 설탕, 시럽, 연유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커피 그 자체가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커피 자체가 독이 된다고? 네, 설탕도 없고 그냥 순수한 커피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독이 되는 최악의 커피가 바로 피곤할 때 마시는 커피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잠이 안 깰 때 너무나 당연하게 커피를 찾고, 또 피곤할 때 커피를 찾는데요.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커피를 마시면 이 카페인의 각성작용 때문에 기운이 반짝 나는 효과는 있지만, 다음 날은 더욱더 에너지가 고갈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커피의 힘을 빌려서 에너지를 쥐어 짜낸 것이기 때문에 마치 마이너스 통장을 빌려 썼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빚이 많을수록 갚아야 할 이자는 많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점차 부신이 망가지고 신경계 또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모두 망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즘에 피곤하다, 스트레스가 많다, 번아웃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커피는 당분간 끊으셔야 해요. 반대로 에너지가 좋을 때 그 맛과 향을 즐기면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참 좋죠. 커피 자체의 세포를 젊게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젊음의 묘약이 될 수도 있는데, 커피는 커피 콩을 우려낸 물이잖아요. 그래서 커피 콩만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커피를 마실 때는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커피 콩의 신선도입니다. 자, 지난 땅콩버터 영상에서 곰팡이 독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땅콩뿐만 아니라 커피 콩에도 똑같은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크라톡신 A 또 아플라톡신 B1이 가장 흔하고요. 이런 곰팡이는 간암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커피콩을 재배해서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또 유통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관리를 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실제로 모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공급받는 이 원두가 아플라톡신 원두라고 뉴스에 한번 크게 난 적이 있는데요. 자, 커피콩이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커피 원두가 그 수급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곰팡이가 피었던 콩을 그냥 우리가 세척해서 로스팅을 하면은 겉보기는 멀쩡하기 때문에 커피 마시는 사람은 이게 곰팡이가 피었던 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커피 원두를 제대로 관리하는 곳을 통해서 좋은 원두를 구입해서 눈으로 직접 원두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로스팅을 해서 내려서 먹는 것이 베스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아무 커피점이나 가지 않고요. 주로 로스터리 카페를 애용합니다. 로스터리 카페에는 동네에 꼭 한 개씩은 있거든요.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대부분 이 커피에 진심이신 분들이 많고요. 매일 커피콩을 만지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취급하는 이 커피 원두가 좋은지 나쁜지 너무 잘 알고 또 깐깐하게 검수하고 로스팅을 한 그 원두로 커피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 없는 신선한 원두가 가장 중요하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로스팅 정도인데요. 카페에 가면은 산미 있는 거 드실래요? 고소한 거 드실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보통 어떤 걸 달라 하세요? 이 커피의 맛은 원두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로스팅 정도, 즉 커피 콩을 얼마나 볶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커피를 가볍게 볶는 라이트 로스팅을 하면은, 요게 라이트 로스팅인데 주로 신맛이 나고, 중간 정도로 볶는 미디엄 로스팅을 하면은 산미에서 점점 고소한 맛이 생기다가, 고온에서 오래 볶는 다크 로스팅을 하면요 쓴맛이 강해지게 됩니다. 색깔도 생두일 때는 녹색이다가 라이트 로스팅해서 다크 로스팅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황토색에서 갈색 그리고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오래 볶아서 까맣고 쓴맛이 강한 것은 커피콩을 그냥 태운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크 로스팅 커피는 피하셔야 하고요. 라이트 로스팅 커피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로스팅에 따라서 실제로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 결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라비카 커피를 볶지 않은 그린 커피, 그리고 가볍게 볶은 라이트 로스팅 커피, 중간 정도로 볶은 미디엄 로스팅 커피, 그리고 제일 많이 볶은 다크 로스팅 커피로 나누었을 때 몸에 좋은 이 총 페놀 함량을 살펴보면요, 라이트 로스팅 커피가 가장 많았고, 로스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총 페놀 화합물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산화 활성 역시 라이트 로스팅, 미디엄 로스팅, 그리고 다크 로스팅 순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커피가 건강에 좋아요 라는 그 이점을 누리려면은 라이트 로스팅, 그러니까 산미가 있는 커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좀 좋겠고요. 요즘에 인스턴트 커피인 카땡도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커피를 고를 수가 있게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써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위장이 약한 분은 산미가 있는 커피가 좀 위장 자극이 되고 속이 쓰릴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미디엄 로스팅까지 조금 더 고소하게 볶은 커피가 나올 수 있고, 다크 로스팅 커피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웬만하면 피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커피 마실 때 기름 떠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커피에 그 얇게 떠 있는 기름, 이거를 크레마라고 하는데, 커피 기름의 주 성분인 카페스톨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카페스톨이나 또 카와웰 같은 커피 속의 디테르펜 성분들은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얘네들이 담즙산 합성을 방해해서 콜레스테롤 재고를 쌓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있거나 또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커피는 우려내는 방식이 참 다양해요. 그죠?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가정용 캡슐 머신이나 또 카페에서 흔히 보는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압을 가해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은 종이 필터에 물을 부어서 거르는 드립 방식이 있고요. 또 대부분의 인스턴트 커피가 만들어지는 동결 건조 방식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방식은 금속 필터가 있기는 한데 커피 기름을 걸러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즉 에스프레소 샷을 물에 희석을 해서 먹게 되는 그런 커피는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피하셔야 해요. 대신에 커피를 종이로 거르게 되면은 이 커피 기름이 종이의 셀룰로스 막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또한 이 동결 건조하는 과정에서 카페스톨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그리고 대사질환이 있거나 또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커피를 매일 마신다, 이런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대신에 드립커피를 드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커피가 좋다, 안 좋다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디카페인 커피는 어때요? 또 콜드브루는 어떤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꼭 있으신데요. 디카페인도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걸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디카페인이라고 해도 카페인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에도 중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2021년 식약처 고시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만 제거하면은 디카페인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디카페인 커피라도 이 카페인 함량의 편차가 좀 클 수가 있고요. 또 디카페인 커피의 경우에는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화학적 용매를 쓴 거는 간에 좀 안 좋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 물로 녹여서 커피를 추출한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같은 그런 안전한 방식으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콩인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콜드브루는 말 그대로 콜드, 찬물에서 브루, 커피를 천천히 우려낸 것인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천천히 우려낸 만큼 신맛이 없어서 뭔가 부드럽고 잡내가 없이 좀 깔끔하다는 평들이 있는데, 카페인이 물에 굉장히 잘 녹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한 잔의 평균 카페인 함량이 한 125mg이라고 하면요, 콜드브루 커피 한 잔당 이 평균 카페인 함량은 212mg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 콜드브루에는 주로 다크로스팅 원두를 많이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콜드브루는 피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건강하게 오래 즐기면서 식시하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